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멘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지정심사 기준표 다들 지자체에서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심사 기준표에 대한 내용을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지정심사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지정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 끝나면 블로그에서도 포스팅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샘플본도 한번 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심사 기준표를 같이 보기 전에 지정심사가 무엇일까를 한번 아셔야 되세요. 지정심사는 노인장교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우리 장교양기관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노인복지 설치신고를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장기 요양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으셔야 되세요. 2019년까지는 지정서는 있었어도 지정심사에 대한 부분은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2월부터 지정심사 제도 그리고 지정갱신제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어요. 지정갱신은 6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지금 2019년 정도부터 시행이 됐다라고 하면 보통 내년 이제 2025년 후반부터는 어느 정도 지정갱신제에 대한 이제 관심도도 좀 높아지실 것 같아요. 이 지정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정심사 기준표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항목 점수 배점이 각 항목에 있는데 이 점수 합점이 80점 이상이 되셔야 되세요. 80점 이상이 되셔야 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내 점수 기준이 100점이냐? 그렇지가 않은 게 뭐냐면 1, 2번 보통 기본적인 공통 항목은 내가 운영을 했던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 배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해당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점수를 낮게 시작을 하시는 거세요. 보통 원래는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다들 그럼 난 100점부터 차차 깎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95점, 90점대부터 나머지 서류 점수로 10점만 깎이셔야지 80점이 넘을 수 있고 지정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정심사를 하는 지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매일 내가 제출할 때마다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지자체는 한 달, 어떤 지자체는 분기, 어떤 지자체는 한 번씩 서류를 모아서 예기치 못하게 심사위원이 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지자체 주무관님과 항상 의논을 해서 언제까지 제출을 하면 언제 심사가 이루어질지를 시기를 잘 맞추셔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 지정심사가 떨어지거나 탈락되거나 보류되거나 다시 서류를 해오세요라고 반환되는 경우 이 한두 달의 시간을 또 길면 분기의 시간을 또 기다리시고 대기를 하셔야 되세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해당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계약을 했을 거고 간판 설치나 해당 설비 내역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으셨을 텐데 이 대기 시간 동안 또 그만큼의 허비되는 시간과 금액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넘어야 되는 선이 이 지정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지정심사의 방법도 지자체마다 다르세요. 어떤 지자체는 서류만 제출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를 승인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서류 심사 후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PPT 발표를 원하는 지자체도 있으세요. 근데 보통 이 PPT 발표가 어디 회사에서 거창하게 PPT를 만드셔서 해야 되는 건 아니시고 이 서류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시다면 질의응답 시간처럼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PPT 자료 정리도 우리 노인 인구가 이렇고 저렇고 멋지게 만드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 나는 이런 사업의 개요가 있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더 특화시킬 거고 뭔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장점 그리고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전문성과 인권, 직원의 처우 이런 부분을 서류와 잘 매칭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PPT는 사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저랑 이제 한번 지정심사 기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항은 100점으로 이루어지는데 신규 설치 기준에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현재 이 40점은 그냥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 지정갱신제예요. 갱신을 할 때 해당 내용에 있어서 업무 정지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현지조사에 대한 이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점이 계속 발생돼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지정갱신에 굉장히 불이익으로 좀 다가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이런 위반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세요. 계신 시설을 위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자 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그러니까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까지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냐, 부당청구. 자, 이 부당청구 제가 계속 포스팅도 드리고 뭐 유튜브도 촬영을 몇 번 해드렸는데 악의적인 게 아니에요. 실수를 해서도 부당청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부당청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포스팅을 해드릴 예정이지만 좀 실무자분들은 청구에 대해서 항상 잘 집중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 청구에 집중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관련된 서류를 같이 매칭하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되세요. 청구만 잘 들어갔다고 해서 이 내용에, 그럼 이 청구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근거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청구는 A라고 해놓고 서류는 이 A에 대한 근거가 아닌 다른 근거 내용이다. 그러면 부당청구로 오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청구 중요하고요. 당연히 노인학대 일어나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 위반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들 좀 실수하세요. 자, 뭐냐면 재무회계 규칙 제가 이제 초보 기초 단계부터 아마 순차적으로 영상은 올라갈 건데 1년에 한 번 지자체에서 어차피 회계 점검이 와요. 우리 회계 감사처럼 그런 거 있죠. 그러면 1년 단위로 봐요, 보통. 뭐 연으로 딱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은 서울시 안에 뭐 어디 구에 있는데 그 시군구 담당자님과 회계사님이 오세요, 보통. 그러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24년 10월에 지도 점검을 받았다. 그러면 23년 보통 뭐 한 7월 거부터 해당 연도 7월 거까지를 봐요. 그러면 지금 뭐가 들어가냐? 전년도에 12월 거 결산 내용. 당연히 예결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고 해당 연도 예산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전에 추경에 대한 거. 그리고 그때 동안 지금 회계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수입결이 지출되고 통장에 혹시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부터 연말정산도 다 봐요. 연말정산, 그리고 뭐 홈택스 관련 원천세 신고하는 거, 세금 신고하는 거, 그리고 4대 보험, 직원 공개 채용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시설 운영에 지도를 해주고 점검까지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징적인 게 지금 회계 점검이 들어가죠. 재무회계 규칙 위반에 대한 내용은 사실 많아요. 재무회계 규칙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산 보고 시기, 결산 보고 시기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예결산 미승인 등이라는 게 예결산을 안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 우선 제일 크다고 지금 지표상에서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는 회계 내용으로 지금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근데 지금 내가 회계를 잘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저는 그냥 꼭 점검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멘토링 신청을 하셔서. 왜냐면 보통 멘토링 신청을 하셔서 점검 받아보시면 정말 틀린 기관이 꽤 많아요. 꽤 많고 또 고쳐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행정사 뭐 세무사님들도 교육을 많이 받으시지만 해당 행정사 세무사님들도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기관을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배우시는 건데, 그분들 또한 보시면 모르셔서 잘못 처리한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무조건 맡겨서 우리는 잘하고 있겠지라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꼭 저한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쭉 보면 이제 행정처분 내려진 경우 이 내용이 이제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 점수 꼭 얻으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운영 더 유의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이 기간이 이제 뭐 억울하게 부당 청구나 뭐 현지조사를 받지 않도록 갱신 앞두고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모든 공통 내용이긴 하지만 참 어려우시죠? 이렇게 글로 보니까. 근데 자, 어떤 내용이냐? 설치 기간의 운영 이념, 사업 목표 등의 공익성. 자, 저는 이 내용 있죠? 지금 이 4점짜리예요, 무려. 꽤 높네요. 4점짜리인데 이거까지 대표님들께서 간혹 그냥 있는 그대로 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내용은 샘플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왜 그렇게 설명을 드리냐,
해당 설치 기간의 운영 이념, 그러니까 사업 목표는 보통 비슷해요. 뭐 이런 고령화 사회에 뭔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어르신들의 부양 문제 감소,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거 굉장히 많지만 사업 목표까지는 거의 동일할 수 있겠지만 운영 이념은 거의 달라요. 왜냐면 뭐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이 대표님은 나는 이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나의 신념이고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내가 이 센터를 이 기관을 내가 개원을 하면서 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목적으로 그리고 나는 이렇게 운영할 거야. 여러 가지가 다르시겠죠. 비전도 다르시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아까 PPT가 있는 지자체가 있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좀 크게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운영 이념은 이렇고 이런 내용이 왜 나는 이런 운영 이념을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저는 보통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이것까지는 좀 수정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무려 4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 이 두 가지 항목에 다 있어야 해서 이 내용은 한번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을 쭉 봤을 때 해당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되세요. 이제 두 번째, 관련 전문성. 제가 여기에서 우선 점수가 아마 많이들 깎이셨을 거예요. 자, 여기랑 뭐 이전 기관 평가 결과 등 이런 게 다 이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진 한 6점은 먼저 감점을 시작을 하고 가세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보면 몇 점일까? 그럼 94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 아래에서부터 이제 14점만 간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4점만 간점이 되시려면 보통 이거랑 여기에서 만약 이 내용만 없어도 지금 탈락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당 사업에 이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서류를 잘 갖추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걸 저는 좀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지침. 자, 급여 제공 지침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급여 제공 지침은 제가 서류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하려면 워낙 잘 구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무료 배포 서류도 굉장히 많고 급여 제공 지침이라는 게 모든 기관이 다를 수가 없으세요. 왜냐면 다 매뉴얼이 있어요. 급여 제공 지침 매뉴얼은 이제 공단에서 아예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도 있고 이 내용을 참고해서 기관에서 활용하라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유료로 뭐 어디서 구입을 하시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되고 뭐 유명한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 검색하셔도 다운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그 장교양 평가 매뉴얼 안에 11가지 항목이 있어요. 뭐 어르신들 낙상에 대한 뭐 지침, 욕창에 대한 지침, 뭐 노인 인권에 대한 지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모두 포함을 하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뉴얼 내용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이 내용을 보면 아, 이 서류가 필요한 거구나 하고 이거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세요. 급여 제공 지침은 뭐 기관마다 다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동일한 매뉴얼 안에서 우리가 운영도 하고 이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침에 대한 거는 그냥 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 우리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운영 규정. 그쵸? 운영 규정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정히 마련되었는지요. 자, 그럼 이 내용은 뭐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한번 쭉 읽어보셨나요? 보시면 내용이 재가복지시설의 운영 기준, 인력 배치 기준,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기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운영 규정 안에는 보통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냐? 먼저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부분부터 입소자 관리, 회계,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인권부터 보수 규정, 그리고 뭐 물품 관리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고충 처리 이런 내용까지. 그러면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 적정히 마련이 되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노인복지법에서 중요시하는 내용을 운영규정에 지금 담고 있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운영규정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죠. 갑자기 뭐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정히 마련하라고 하니까. 근데 시행규칙법을 한번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비용수납 관련, 소 조치에 대한 관련, 또 요즘 이제 24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운영 규정 안에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이 모든 내용을 다 담아 놓으시면 알아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매칭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우리는 준수했고, 또 법령에 따른 내용 안에서 그 규정이 잘 정확히 세워졌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어긋난 규정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근데 지금 5점짜리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되세요.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연일에.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보면 되냐. 사업계획에서도 보고 운영규정에서 보고 두 가지에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규정 안에 교육 내용이라는 거는 직원들의 뭐 사기력 향상, 그리고 전문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기관에서는 운영을 이렇게 할 거며 직원에게 교육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의 규정을 담은 게 운영규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해당 내용처럼 직원 교육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연 1회 이상이라고 지금 예시로 이렇게까지 표기를 해줬죠.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사업계획 안에 거의 보통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되세요. 근데 사업계획 안에 그냥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뒤에 교육계획을 첨부하셔서 별첨하셔서 뒤에 첨부하시는 기관도 좀 있으세요. 근데 어쨌든 장기 요양 정기평가 매뉴얼 보시면 편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 안에 그 교육이 다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법정 의무교육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세요. 법정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참 많아요. 뭐 개인정보도 있고, 뭐 직장 내 괴롭힘도 있고, 뭐 성희롱 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교육 계획이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정말 그거예요. 연일에. 그리고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시기,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 누가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사이버 수료할 거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교육에 대한 거 꼭 챙겨서 가세요. 5점이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마련.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용자 고충 처리라고 하면 지금 아마 운영규정이랑 운영규정 내용 한번 펼쳐보시면 고충 처리에 대한 장이 있으시죠, 부분이. 원래 이 고충 처리는 사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요, 보통은. 근데 이 내용 안에 같이 이용자를 넣어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사자는 종사자 고충 처리를 따로 하고 이용자는 이용자 고충 처리를 이렇게 따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고충 처리에 대한 계획 내용이시잖아요. 보면 이걸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충 처리에 대한 규정 내용 있으시죠? 거기에 플러스 이용자 내용을 살짝 넣는 거예요. 넣는데 이용자의 고충 처리를 방법이 뭐 쪽지를 넣고 뭐 인터넷을 처리를 하고 이런 접수가 가능할까요? 보통은 어르신들은 상담이 제일 가까워요, 고충 처리는. 근데 이 이용자에 대한 기준이 어르신으로만 무조건 보시면 안 되고 결국 이용자 및 보호자세요.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 보호자도 되고 어르신도 되시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보호자님들 고충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단순하게 상담밖에 없으세요. 상담이라는 거는 유선 상담, 방문 상담, 내방 상담. 그러면 이 고충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냐, 우리 의무적으로 가족 간담회 사업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아마. 왜냐, 가족 참여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내용을 세울 건데, 해당할 때 고충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한번 열어본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보호자와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유선으로 월의뢰 할 건지, 방문으로 월의뢰해서 한번 모니터링하면 고충 처리를 알 건지, 그런 내용도 있고, 해당 이용자에 대한 좀 특성적인 내용을 살짝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용자 고충 처리에 대해서 뭔가를 하나를 막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원래 고충 처리에 대한 조항 안에 이용자에 대한 좀 특성적인 내용을 하나 더 넣으셔서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을 같이 마련을 해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이 운영위원회 구성 1점이시기는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안내책자에도 보시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 기준, 어떤 회의를 다뤄야 되는지, 어떤 내용의 안건사항으로 되는지, 회의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사회복지사업법 안내책자를 보시면 잘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점수는 한번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여기 가장 중요하죠. 보시면 7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께.
예산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포스팅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 10분 중에 뭐 10분 중에 10분이 떨어졌다. 근데 이유는 7분은 거의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자, 이 내용이 왜 그러냐. 그냥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가 아니에요. 보면 사업 계획에 따라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사업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업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봤더니 예산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반인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재무회계 규칙을 잘 모르세요, 선생님들이 보통. 근데 저는 이게 왜 공부 안 하셨어요가 아니라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재무회계 규칙은 실제 지금 시설에서 종사를 하는 직원조차도 담당하는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면 모르시고 회계 담당자님들조차도 항상 공부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게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시스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내용을 좀 알기는 어려우세요. 근데 저는 우선은 예산을 그래서 엑셀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엑셀 안에 수식을 넣으시잖아요. 엑셀 안에 나는 3등급 어르신이 10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짜겠어. 그러면 3등급 어르신에 대한 수가 금액을 넣고 일수, 횟수 뭐 그런 내용을 넣으면 쭉 계산이 되는 그 자동 수식 예산을 저는 이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제공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세입세출 총액을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 비율이 있잖아요. 이 인건비 비율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인건비 비율 시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비율을 맞추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해서 또 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동일해야 된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따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재무회계규칙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냐면 재무회계규칙 안에 예산 테이블에 들어가는 개정 과목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보 아무것도 없이 내가 스스로 예산을 짜려고 한다. 근데 그건 절대 거의 불가하세요. 왜냐면 예산을 짜는 그 공식조차도 공식을 어느 정도 아셔야지 짜실 수 있지.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빈 문서 열어놓고 이거 짜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자료 세팅되어 있는 거에 대한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차원 연계 계획.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같이 좀 포스팅도 이것도 해드렸어요. 총 2점이에요. 1점 1점. 점수는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점이라도 지금 우리는 아쉬우니까 받아가야겠죠.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자, 보건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선생님들? 병원이죠. 당연히. 보건. 병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엔 병원. 또 제일 우리 주변에서 모든 구에 있는, 모든 시군구에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보건소.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실무 운영자분들이 알 수 있는데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대한결핵협회라고 해서 이것도 어르신들과 종사자들 무료로 결핵검진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대한결핵협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만 해도 지금 우리는 세 군데 자원 연계를 한 거죠. 이 연계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계 계획을 통해서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혜택은 종사자 및 이용 어르신이겠죠. 그러면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질병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뭐 응급 상황의 대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 협약을 해놨냐 이런 내용인 거예요. 협약이나 어느 정도 틀을 짜놨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렇게 병원, 보건소, 결핵협회 등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되고. 자, 또 하나가 있죠.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안에 있는 거긴 한데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보통 장기화 기관과 연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 치매안심센터도 치매 어르신들을 다루시는 거고 그리고 장기 요양도 치매 어르신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보통 등급이 없고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지만 보통 치매안심센터에 등급이 있으신데도 짧게 그냥 이용을 해보고 싶어서 또는 어르신들이 거부감이 심해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잠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고 서로 소개도 해주시고 또 연계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결핵협회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단순하게 병원 딱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주변 자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자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자원. 뭐 지금 보건의료는 당연히 우리 어르신들의 의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보건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자원이라는 거는 이 어르신에 대한 행복 아니면 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더 전문성 있는 자원을 우리가 연계를 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시 내용만 봐도 아실 거예요. 자,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자원봉사자 공식적인 게 1365 포털이나 VMS 뭐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 사이트가 있죠.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할 거고 또 이럴 때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관리하겠다. 근데 이 자원봉사자라는 부분들이 지역사회의 자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분들을 일꾼처럼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 자원봉사에 대한 OT도 진행을 해야 될 거고 또 자원봉사 후에 또 나중에 간담회 같은 거 열어서 같이 또 활동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많죠. 근데 또 어떤 데는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행사가 많죠. 생신잔치나 뭐 어버이날 행사, 송년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계속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분기에 한 번 주변에 자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주변 자원이란 거 어린이집도 있을 수가 있죠. 어린이집 아니면 임용 서비스 단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디 아카데미나 주변에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여러 가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좀 단체가 있을까 이런 거를 먼저 한번 보셔가지고 다양하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나는 활용을 하겠다라는 프로그램 계획도 세우신다면 이게 지금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이거는 거저가시는 거예요. 보호자 또는 지역 주민 참석하는 행사 개최 계획. 자, 지역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 계획은 거의 없어요. 어렵죠. 왜냐면 어르신들이 센터에 계시는데 지역 주민분들 우르르 오셔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내용이 좀 어떤 게 있을까 보면 사실 많이는 없어요. 뭐 경로당 분들을 뭐 초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자원 활용이나 행사 개최를 했을 때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은 바로 보호자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 간담회가 있고 가족 참여 프로그램 활동이 있고 그렇죠. 뭐 야외 나들이 간데 어르신 보호자님이랑 함께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예시로 되어 있지 않은데 후원도 있어요. 후원도 자원이에요, 결국엔. 뭐 후원자 발굴부터 후원자에 대한 같이 감사하는 자리라든지 그런 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자원관리 내용이 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점수는 꼭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팅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자, 또 5점이죠. 자, 이거 두 개 합치면 지금 12점이세요. 근데 벌써 이거 깎이면 12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또 회계 관련된 거예요. 설치 부채 비율 준수 등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차입금 사전 신고서상 부채 상환 계획의 적정성. 이 서류를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자, 제일 좋은 거는 뭔지 아세요? 그냥 차입금이 없으셔야 되세요. 가장 그냥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점수 가져가실 수 있는 거는 차입금 예산에 넣지 마세요. 차입금의 장점이 뭐냐? 돈을 넣었죠. 사전 신고서상 차입을 넣었어요. 근데 이 차입도 대표가 넣는 거는 차입이 아니에요. 금융 아니면 타인, 제3자한테 끌어온 돈을 빌려준 돈을 차입이라는데 이거 결국 부채죠. 근데 차입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뭐 몇 년이 됐든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갚아 나갈 것이다. 근데 그 상환 계획이 있으시면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정말 돈 잉여금이 남으면 이 제3자한테 내가 빌렸던 돈에 대한 상환 계획이 있으니까 줄 수가 있어요. 예산으로 짜서 내 공식적인 센터 기관 통장으로 이 채무자에게 줄 수 있어요. 그 돈을. 근데 결국에는 이 돈을 줄 수 있는 잉여금이 발생할 때까지는 최소 1, 2년이세요. 최소 1년이 걸릴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면 굳이 그 돈으로 그렇게 상환을 하실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냥 부족한 돈은 우선 전입으로 넣는 거예요. 전입금은 대표자가 본인이 지원을 하는 돈이거든요. 대표자 전입금으로 넣고 나중에 잉여금이 많아지죠. 그러면 기타 개인 사업 같은 경우는 전출이 가능해요. 전출이라는 거는 내가 전입을 했으니까 나 투자했으니까 내 돈 다시 가져갈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투자한 건 투자한 건데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전입은 투자한 건 투자한 건데
나는 이 돈 가져갈게. 왜냐? 지금 잉여금이 있으니까 나한테 전출할 거야. 라고 해서 전출금이야. 그럼 그 전출로 그냥 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한테 그 돈으로 갚으세요. 처음부터 지금 너무 어렵게 이 점수를 지금 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 괜히 차입을 넣으셨고, 괜히 상환계획서도 좀 서류가 또 추가되고, 등기부등본도 있어야 되고, 자산환영서 관련 서류 준비해야 되는 게 더 2배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차입과 전입의 장단점을 아시고 넣을지 말지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아마 보통 그러실 거예요. 지자체 주무관님들도 차입은 예산에 넣지 말아라고 아마 말씀하실 거거나, 아니면 만약에 진짜 나는 차입을 하고 이 사람에게 상환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서류 정말 잘 준비하셔가지고 재무 상태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신 다음에 이 점수를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근데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차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차입은 넣지 않는 걸로. 근데 굉장히 하지만 엄청 부득이한 사정에 내 재무 상태가 안정은 되어 있지만 해당 시설을 개원하기 위해서 차입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 이거를 꼭 우리 돈으로, 기관의 돈으로 공식적으로 상환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넣으실 수밖에 없겠지만, 개인 시설 같은 경우는 전출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굳이 차입으로 해야 될까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그 근로계약서 쓰실 때 뭐 휴게 시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각종 수당에 대한 거, 임금에 대한 거, 뭐 계좌번호,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들 거며, 그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의 이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표준 근로계약서는 제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블로그에다가 이제 업로드는 진행을 해드렸는데, 본인에게 지자체에서 직접 관련 기준 필요한 자료들은 좀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근로계약서는 체결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퇴직금 내용은 2점이에요. 퇴직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지급법에 따라, 그러니까 퇴직금이 옛날에는 기관에서도 자체로 관리하는 기관이 꽤 많았죠. 근데 이제는 회계에서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퇴직급여도 상품성으로 가입을 하거나 외부에 좀 자산운용을 맡겨라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제도, 우리 퇴직금으로 할 건지, 퇴직금과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다르세요. 관리 방법도 다르고 지급 방법도 달라요. 하지만 해당 상품이 뭐 DC제도, DB제도, 뭐 퇴직금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할 거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규정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회계이면서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로 이제 한 번 더 내려가서 보면 요양보호사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지. 자, 이 월급제 체결이라는 게 그 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월급제죠. 근데 방문요양은 시급제세요. 시급제가 맞습니다. 근데 시급제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심사 기준표 자체가 모든 장교양 기관이 다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통일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월급제에 대한 기준으로 그냥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월급제라고 하고 가로치고 시급으로도 작성을 좀 변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점수 보면 지금 1점이죠. 근데 나는 이 1점도 포기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요양보호사, 방문요양도 마찬가지로 월급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시되, 이 월급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수급자도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세우냐. 근데 어차피 이 15분, 방문요양에서 15분 모집한 분들, 실제 근무하실 분들 아니신 분들이 거의 80, 90%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가상으로 예산 세웠고 가상으로 지금 이 직원을 채용을 한 거고, 그러면 가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임금도 예산에 작성한 산출 임금 내용이랑 동일하게 월급제 형식으로 하고 가로치고 시급을 써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아마 근로계약을 또 체결하시면 1점은 받아가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린 말이 안 된다. 어차피 시급인데 왜 월급으로 해야 되냐 하면 시급제로 하셔도 되겠지만 이 점수는 못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을 해보시고, 이 처우 개선 굉장히 조금 복잡해 하시는데 이건 그냥 얻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영상으로 촬영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되고, 포스팅 내용에 잘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장 및 종사장 채용 투명성, 이 내용도 사회복지 사업법 책자 보시면 잘 나와 있으세요. 근데 어떤 거냐, 투명성 확보 계획이랑 공개 모집을 무조건 해야 돼요.
내가 만약 이 직원을 잘 아는 사이여서 구인을 했더라도 서류상에 그냥 이 사람 구인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공고를 했고, 공고는 워크넷 또는 뭐 복지넷 그 지정되어 있는 딱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무조건 두 곳 이상은 꼭 게시를 하셔야 되세요.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안내책자에 꼭 명시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곳 이상 게시를 하는데 15일 이상 공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채용 면접을 진행을 하고, 공식 공개 모집 여부, 그리고 공식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용을 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방법, 뭐 며칠 동안 게시할 건지, 그리고 입사 지원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뭐 어떤 면접 지표를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을 채용을 할 건지, 그런 기준을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 있으시고, 그 채용 시 결격 사유, 범죄 경력 여부, 건강검진 등 확인 방향, 이거는 보통 운영 규정에 아마 있으세요. 운영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장기요양 요원 추가 배치 인력 확보 계획. 자, 인력 확보 계획 같은 경우는 요양 인력 기준에 따르면 의무 배치가 있고 추가 배치가 있어요. 자, 그럼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쪽에서 가산금을 줘요. 너네는 원래 요양보사 2명만 배치를 하면 되는 현재 정원인데 3명을 배치했네? 그럼 이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역할의 가산금이 지급이 돼요. 그러면 해당 가산금에 대해서 오히려 좀 아끼고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력을 더 추가해서 배치해라라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권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배치도 인력 확보 계획 내용도 어느 정도 우리는 현재 이렇지만 앞으로 정원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지금 예시로 뭐 주야간보호 같은 경우 정원이 40분인 데가 있어요. 그럼 40분으로 하는데 지금 40분이면 뭐 요양보호사를 한 6분을 쓴다.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근데 8명을 할 거다. 그럼 2명이 지금 추가 배치가 되잖아요. 그 이 추가 배치에 대한 계획 내용이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어느 시점에서 너네가 이 2명을 더 확보를 할 거고 이런 내용을 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 인원보다 지금 추가 확보를 했을 때 어르신들과 운영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언급도 같이 하면서 이 배치 계획을 함께 세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의 건강검진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 안전과 보건 뭐 이런 내용처럼 이 내용은 연일회 이상 뭐 조치 계획이랑 건강관리 위한 계획 마련 여부, 뭐 근골격계 검사를 하고, 그리고 뭐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뭐 파스를 항상 구비를 해놓고, 뭐 직원이 좀 아플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의무교육 계획 내용 좀 들어가 있었죠. 자, 이 급여 제공 지침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의무교육 같이 세우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그 내용이 하단 아래에 있으니까 하단에 해당 내용까지도 같이 계획을 세우시면 이 점도 같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 절차가 일정으로 또 배치가 돼서 나와 있어요. 이 내용도 이용자 고충 처리 내용이 있었죠. 거기에 똑같이 넣으시되 또 직원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뭐가 있냐, 뭐 월회의 같은 경우 정기적인 월 회의를 개최를 해서 직원의 의견과 고충사항을 뭐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상담실을 운영하겠다. 아니면 홈페이지에 뭐 무기명으로 접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마련하겠다. 뭐 다양한 내용이 많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이 기타 심사 기준 내용이 지자체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안으로 가져왔어요. 하나는 지역사회 민원 발생. 이 지역사회 민원 발생이 뭐냐면 그냥 주민들끼리 뭔가 민원이 생겼을 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기관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뭐가 있냐? 노유자 시설에 대한 굉장히 사람들의 아직까지는 인식이 좀 안 좋고 거부감이 있으시죠. 그리고 특히나 주변에 주민들이 좀 가깝게 거주하는 시설인데 노래를 크게 틀거나 뭔가 송영 차량으로 인해서 약간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으세요. 아마 시설을 운영을 해보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왜냐면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결국에 이 민원이 또 지자체로 가요. 그리고 공단으로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 안에서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전화 유선으로 접수가 되면 우선 민원 처리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이 민원 처리가 접수가 됐을 때 며칠 이내로 이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겠다라고 답변을 주면서 이걸 마무리하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 기관 내에서 해결이 불가한 경우는 뭐 다양한 또 다른 지역 자원을 끌고 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겠죠. 그럼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기관과 상관없는 지금 지역사회 민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관에서 만약 민원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사례를 보시면 어떤 절차로 며칠 이내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으시면 되세요. 근데 이것도 지금 무려 5점이죠. 기타 심사 기준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좀 잘 관리를 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저랑 한번 오늘은 장교양 심사 기준표를 한번 쓱 훑어봤어요. 한 가지 항목을 짚어서 이 내용을 주제로 시켜서 영상을 촬영해드리거나 알려드리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는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는 예비 창업자님들, 대표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아, 이런 내용을 여기에 담아야 되구나,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는구나를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된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거랑 비교를 해보시거나, 내가 이 완성된 자료에서 좀 더 난 이걸 보완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 내용 그냥 빼고 바꾸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그렇게 좀 수정 작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거지, 지금 아예 빈 문서를 열고 이 내용을 작성을 하시기에는 당연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지정심사 탈락을 했던 사례 중에 물론 사업계획서 예산과 일치하지 않고 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미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 무료 배포 서류 같은 거 있죠. 어디 다운받아서 쓰고 뭐 그런 것들. 근데 그 내용을 물론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점검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서류 점수를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시는 기관 담당자님, 예비 창업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실수를 하셨어요. 다른 타기관 이름을 그대로 내서 아예 서류가 반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써오라고. 그래서 이런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서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서류를 좀 구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 여러 가지 서류들. 근데 그 서류를 구입을 하셨더니 첫 장에는 막 내용 써있다가 한 몇 쪽부터는 내용이 비워지고 빈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폼을 제공을 해준 거죠. 그러면 그게 지금 의미가 있으실까요? 그 큰 돈을 들여서 내가 결국 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샘플 자료를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내용을 참고해서 기관 방향대로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해드려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예산 작성 같은 경우는 언급을 드렸듯이 어려워요. 실무자들도 어려운 게 예산 작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작성은 아예 금액을 다 입력해드린 상태에서 완성본에서 그냥 드리는데, 대신에 임대료도 다르고 어떤 데는 차량을 등록해서 운행할 기관이 있고 아닌 기관도 있고 다 다르죠. 이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일치성을 높이고 예산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할 때 이 금액 맞추는 작업이 필요로 하신다, 난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대행까지도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장교양기관 지정심사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블로그를 구독을 하시고 포스팅을 항상 받아보시는 분들은 창업 자료나 그 다양한 후기를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정심사를 준비하고 계신 예비 창업자님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블로그 포스팅 통해서도 한번 내용을 활용을 해보시고 저한테도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